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주차 동영입니다. 동영이. 자, 문제를 다 풀어보셨죠? 정답이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리 이제 문제 풀어보신 분들 복수 정답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23번이 있잖아요. 이 정답이 자, 몇 번이냐면 옳은 것은 그랬죠. 2번, 3번, 4번 이렇게 3개가 정답이 됐습니다. 23번은 정답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3개입니다. 정답지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로.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격가지에 해당합니다. 비밀 준수금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한 거고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처벌하죠. 형사처벌. 그 다음에 2번은 보존한테도 적용되죠. 보존도 비밀 누설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3번 비밀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그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죠.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하는 거니까 3번도 맞죠? 4번은 폐업한 뒤에 영업상 알게 된 비밀을 갖다가 누설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관두고 나서 누설해도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니까 틀린 건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중개 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오히려 설명할 의무가 더 앞서다 보니까 하자에 대해서 설명 해줬다고 해서 비밀 누설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는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틀린 건 4번이 됐고요. 2번 문제에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시 또 암기해보죠. 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은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암기했던 겁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인적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잘 나오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춘날짜. 그 다음에 요게 계약일. 그 다음에 인도가 뭐냐면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이산날짜죠. 이산날짜. 그 다음에 금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합의된 거래 금액도 적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계약 금액을 적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인데 여기서 기타 특약사항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면 총 9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8개, 9가지. 계약서의 필수기사항은 9가지가 되는 거니까. 박스 안에 보면 물건의 인도 일시 들어갑니다. 요거죠. 니은본에 있는 계약금과 그 지급일자는 또 요거죠. 계약금, 지급일자 이거죠. 디귿번에 나와 있는 기타 약정 내용은 이거죠. 기타 특약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있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또 요거죠. 요거요. 교자.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계약서의 기절사항이 아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세 있죠. 조세, 세금. 이것도 계약서에 적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확인설명서에 적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 확인설명서에 적어준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확수취조 이렇게 암기했었죠. 확수, 취조 이렇게 확인 설명해 줄 사항입니다. 요거 수수료, 보수요, 보수 이거.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조세 요거죠, 요건 확인 설명 사항이면서 확인 설명서에 적을 거니까 요 계약서에 적을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암기해 두시면 여기도 써먹을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은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인데 가족입니다. 그때는 조성을 하려는 자가 미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장지의 종류가 4종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자연장지의 종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있고 마지막이 법인 등 자연장지가 있어요. 절차로 보면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입니다.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거. 근데 가족이나 종중은 둘 다 미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법인 등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봤죠.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묘지 한 기량의 점유면적은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고 이때 개인묘는 배우자의 묘까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개인묘를 얘기합니다. 30이라고 그 개인묘 그러면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까지 포함한 그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맞고 3번 공설묘지 설치기한은 30년 사설묘지든 공설묘지든 설치기한은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 남의 땅에다 함부로 묘자리 쓰잖아요. 그러면 연고자가 있으면 이제 파가라고 할 텐데 몰라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허가받아서 이제 개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개장해서 길해버리는 건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봉안을 하거나 또는 뭐 납구리 시설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가족묘는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를 가족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 관계 그러면 가족 족자 돌림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친족 관계 그러면 가족묘, 친족 관계 그러면 가족묘 이렇게. 5번도 맞죠? 4번 결격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록 결격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3벌이죠. 결격자입니다. 3년 동안요. 자, 그런데 그런 중3벌은 결격자입니다. 거기에는 이 뜻입니다. 개업 공인인계사가 사용주로서 이 사용주라고 하는 건 사장님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었을 때는 중3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자가 안 된다.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친 것 때문에 사장님이 벌금 문 것은 그것 때문에 결격자라 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2번 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공은 3년간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준 미달 이렇게 되면 임등치 사유입니다. 근데 이때는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3년의 결격사유가는 안 붙어요. 안 붙고요. 그래서 이때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런 것은 X 그죠? 3년 안 붙습니다. 이게 3년 안 붙은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기 결혼이죠. 사기 결혼. 자,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되었을 때는 등록 취소만 되는 거고요. 등록 취소만 되는 거고요. 3년이 안 붙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요게 사망 해산. 요게 기준 미달.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2번 지문에 나온 거. 결격 사유. 이 세 가지 때문에 등록이 잘렸을 때는 3년이 안 붙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가보시면요. 개인 회수행을 신청한 뒤에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 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닌데요. 이 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회생 신청을 했거나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깎아서라도.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죠. 파산 선고받았다. 파산 이렇게 나오면 결격자지만 회생 그러면 결격자 아닌 거 구별하셔야 되죠. 3번 틀리고 4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한 자는 보존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한 동안 결격자죠. 이 사람은 지금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니까 3년 동안은 보존이 될 수 없다. 맞는 얘기. 3년이 경과한 자는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경과했기 때문에 중개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년 동안은 보존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맞는데 3년이 경과한 자는 지난번에 했죠. 3년 집행유예기간. 그러면 결격자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리고요. 5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인사에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사람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고 하셔야 되죠.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설명은 했고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배당 요구에 따라서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일단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 못하는 거죠. 2번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는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이게 지금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마감됐다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얘기로는 유찰입니다. 시험에는 유찰이라는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2번처럼 나옵니다.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유찰입니다.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어서 무슨 기일을 잡습니까? 새 매각기를 잡습니다. 제가 아니죠. 재 매각기를 잡는 경우는 대금 납부 안 했을 때죠. 그거 구별하시고 3번 공동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입찰 신고서를 갖다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공동입찰 들어온 사람은 입찰 신고서 내야 됩니다. 공동입찰 신고서가 있어요. 4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제출 못하면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죠. 맞습니다. 이것도. 5번 매각기일 2주 전까지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잡아서 공고하시라. 공고합니다. 이 말 나오면 2주 전 공고. 그러니까 매각기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를 띄우도록 돼 있다는 거죠. 2주 전 공고 이렇게 맞습니다. 6번입니다. 사무실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은 개공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무실 2개 이상 설치하면 걸리죠. 2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공은 근데 그 개공 중에 한 명이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공동 사용하고 있다가 영업정지를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 개업공인인사는 멀쩡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그 기간 동안에 중개사무소에서 여전히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다가 영업정지를 나중에 받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3번 분사무 설치 신고를 할 때는 보증서류를 갖다 제출해야 되겠다.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가 뭔가요 여러분? 실사보 실책이죠. 보가 있죠 보. 그래서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 경기도 과천에 분사무소를 설치고자 했을 때는 법인인 개업공인인사는 과천시장에게 설치 신고해야 되겠다. 과천시장 아니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을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는 거죠.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분사무 설치 신고를 받은 때에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하셔야 되겠다. 협회 통보사항이 있었죠? 그 중에 분사무 설치 신고도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요. 그래서 5번 맞고. 자, 7번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어렵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협회는 공제사업을 갖다가 다른 회계와 구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맞죠? 책임 준비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그랬죠?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으셔야 되겠다. 이게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누가 승인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거. 협회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여력이란 말 맞죠? 여력, 빵빵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틀렸죠. 자, 세 번째 거요. 협회가 공제균형을 변경하자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누가 승인해 주는 겁니까? 국장의 승인. 그렇죠? 국장의 승인이 필요한 걸 우리가 공책 승인 이렇게 해서 암기했었습니다. 요 승인 나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다 100% 국장의 승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짜가 뭐게요? 자, 공제균형을 만들거나 바꿀 적에 변경하자 했을 때 승인. 책자가 뭐게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한다. 그때도 승인이죠?
그래서 공책 승인, 공책 승인. 요 금감원장의 승인이 아니고 국장의 승인이니까요. 요 세 번째 점은 맞죠, 여기서는. 자, 네 번째.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제조합 경력자가 운영위원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경력 기간은 5년 이상인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앞에 두 개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8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러면 20호 이상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분양대행입니다.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이라고 한다면 분양대행은 원래 법인 업무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원래는 써져 있는 것은 그렇게 써져 있는데 해석상 어때요? 그 고스란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은. 그때 그 주택이란 상가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게 제한이 없죠. 하여간 상업용 건축물이고 주택이기만 하면 규모나 면적을 따지지 않고 법인이 분양대행할 수 있다. 해석상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일단 두 군데요. 법인이 하는 모든 개공 그러면 누구죠? 공인개공과 부칙개공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조에 규정된 법인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 모두 그래버리니까 그 7가지 업무를 몽땅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부칙개공은 어떻습니까?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업무 중에서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업무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경공매 컨설팅이죠.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2번 지문에서 그 몽땅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린 거. 3번. 모든 개공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을 경험할 수 있다. 원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이 법인 업무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상 공인 개공과 부칙 개공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중에서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업무부터 6번째 업무까지는 다 모든 개공이 할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 거 있잖아요. 경공매 컨설팅. 이것만큼은 부칙 개공이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 하면 X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은 6가지에 들어갑니다. 위에 6개.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죠.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겸업할 수 있다. 이게 부동산 컨설팅인데 이건 원래 써져 있기는 14조에 법인 업무로 써져 있죠.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고스란히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 5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분양대행이다, 관리대행이다, 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2가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행자가 나오면 상주대행, 상주대행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죠. 근데 여기는 공업용 건축물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번은 또 X 이렇게 됩니다. 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맞는 거네요. 뭐 틀린 것은 여기 몇 번이에요? 2번. 9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일단 답은 이제 2번입니다. 9번에 1번 보면 개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아닌 자가 뭐 광고했다, 아닌 자가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1학년 일반인 거 아시죠? 3학년 3반 아니고요. 2번. 개별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개별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표시 광고할 때, 자, 광고할 때 그 광고지에 들어갈 거, 그죠? 성명, 이소연이라고만 우리가 암기했다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했습니다만 등자가 더 들어가요. 성명, 이소연 등 해서 이제는 여기요, 등록번호도 들어갑니다. 등록번호. 이것도, 그래서 성명, 명칭, 성명, 이게 광고지에 들어갈 거, 사장님 이름, 그 다음에 상호,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또 뭐요? 연락처, 전화번호죠, 연락처. 요게 이제 8월 말에 요게 추가됐죠, 등록번호. 그거 낸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맞는 거고. 3번은 표시광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성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성명을 얘기하죠? 개공의 성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공 아니고요. 그래서 소공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은. 4번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18조 2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시광고할 때 뭐 빼먹은 게 있는지,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부당광고나 과장광고나 허위매물 광고가 있는지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니터링.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한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광고, 허위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걸 부당광고라고 하는 거고, 광고 내용이 영털인 걸 얘기하죠. 이럴 때는 500과죠. 500과. 100과가 아니고 500과. 그래서 X입니다. 자, 10번에서요. 보수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고요.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업권은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잘렸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도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을 취소시키게 돼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이 사라지게 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뭐요? 취소시키게 돼 있습니다. 니은번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낙찰을 못 받게 된 거죠. 열심히 해줬지만 그럴 때는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협의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 맞습니다. 이거 낙찰을 못 받으면 5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해서 수고비를 받게 됩니다. 이거 맞고. 디귿번 매수신청 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야 되겠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수증 써주게 돼 있죠? 이것도 맞고. 리얼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특별한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보수에 포함된 것을 보고 별도로 청구 못하는 것은 통상비용입니다요. 통상비용. 요것이 보수에 포함된 걸로 보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실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구 못해요. 보수 받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비용 있잖아요. 특별한 비용일 때는 그때는 실비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비용을 쓴 거. 특별한 비용은 원거리 출장비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때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받아도 그때는 실비에 포함돼서 받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30만 원. 실비는 최고로 많이 받아도 30만 원입니다. 그 넘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통상 비용은 실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리을번 하나 틀렸는데 리을번을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비용이라는 글귀를 통상 비용으로 바꾸면 리을번이 맞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어쨌든 하여간 틀린 것은 리얼번 하나니까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 11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3기의 차임 연체 사실을 들어 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주택은 2기 연체, 상가가 3기 연체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해지도 2기 연체일 때 해지, 상가는 3기 연체일 때 해지, 거제사에도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틀렸죠? 거꾸로 쓰고 있죠?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입신고인, 주민등록 전입신고인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틀렸죠? 3번? 4번.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우선 면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우선 면접권을 갖다 승계했어요. 보증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요건을 상실해버리면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잃게 되니까 임차인이 우선 면접권이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리 승계받았지만 승계받은 그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X.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도록 하죠.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4번은 X. 5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일이 같은 날이에요. 저당권 등기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이 같은 날.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겨요. 임차인이 밀려요.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다음날 효력이 생기니까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액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권은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한다. 단체 이런 글자 맞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담화, 왕따 이거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 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번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권리금의 10%를 용역수수료로 받았다. 이 상가 권리금은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선한 것은 중개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권리금의 10%를 받든 어쨌든 초과 보수가 되지 않아요. 금지행위 아니죠. 니은번은. 그 다음에 디귿번 의뢰인 소유자로부터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대리인이랑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공. 아, 대리인하고 그 손님이 보낸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개공이. 그러면 의뢰인하고 손님하고 바로 계약 체결한 거고 똑같죠? 의뢰인이 보낸 사람이라 하든 뭐 의뢰인과 앉아서 하든 그게 그거죠 뭐. 이거 직접 거래죠.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리을번 개별 공인인계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부도 났어. 그러니까 실제는 못 챙겼지. 그래도 금지행위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미음번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상물을 임대를 하고 있다. 의뢰인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는 것은 의뢰인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일방대리. 금지행위 아니죠? 쌍방대리가 금지행위고. 그죠?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아, 그렇게 세 개가 금지행위니까 금지행위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니은번 아니고 미음번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13번. 인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수 공인인계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없다.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네. 고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네. 휴폐업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NO.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한다. 이게 특징. 못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나머지는 다 한다는 쪽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2번. 공인인계사인 개공은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셔야 되겠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이 아니라 공인인계사인 개공은 자연인이죠.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그것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죠.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아니죠. 네. 자, 3번. 공인인계사인 개공이 등록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20mm 이내의 도장이어야 된다. 20mm가 아니고 30mm죠. 7월 30일. 제 생일 바꾸면 안 됩니다. 7월 30일 이렇게. 4번. 개업공인인계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 쓸 인장을 함께 등록해버릴 수도 있다. 맞죠 이건? 5번. 개업공인인계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까지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되겠다. 우리 개공은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등록하죠? 업무 개시 전. 개설 등록 전 아니죠? 자, 이제 14번 갑니다. 14번에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거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에요. 국장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모니터링 누가 할 수 있었죠? 모니터링 국장이요. 신고센터 누가 설치 운영할 수 있죠? 국장이.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금융감독원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협회에서 나오죠. 협회 관련해가지고 공개사업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회계검사나 감사, 회계검사 조사 같은 거 할 적에 국장이 부탁을 하면 금감원장이 회계검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만 딱 한 번 금감원장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금감원장이 틀렸습니다. 한국감정원 이렇게. 3번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는 서면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로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4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겠다. 그랬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고센터가 바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시도의사나 또는 등록관청에다 또 일감을 또 주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이게 그럴 것이 국장이 신고센터 요 업무를 감정원에 맡겼죠. 근데 요 신고센터는 또 자기 업무를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이 또 맡겼죠. 그러면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은 그 결과를 이렇게 신고센터에 주잖아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다시 또 누구한테 제출하고 보고해야 되겠어요? 국장이죠.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그러니까 달에 한 번씩 10일까지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겠습니다. 병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을 그냥 대놓고 투기업자라고 막 했네요. 이렇게. 탈세 목적으로 친척 을과 사이에 매기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고 그러니까 을을 내세웠네 친척을 매수자금을 주고 그러니까 둘이 짰습니다만은 을이 수탁자 여기서요 돈을 주는 사람 갑은 신탁자죠. 근데 이제 병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몰래 그죠? 자기 숨어서 이렇게 병소유 부동산 그렇게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갖다 이렇게 비합을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계약명의시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명의시탁 이런 유형이 사례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런 갑의 부탁대로 명의시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매도인 병은 명의시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뭐 이 사람이 악이든 뭐 선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건 무효. 근데 이게 몰랐었다고 하면 이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 매매계약과 등기는 요것은 유효로 합니다. 이거. 선의일 때요. 빨간걸 쓰고 있는 거 등기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권이 을한테 있는 걸로 되죠. 이 사람 보호해주는 차원입니다. 병을.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 사람은 집 팔고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이거 무효로 딱 해버리면 그 집 팔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요. 병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을 보호하는 장치란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이제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입상 약정은 무효지만 무효예요. 을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하죠. 왜냐하면 전자가 선이었기 때문에 이건 등기는 유효.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맞네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게 이 명의상 약정이 지금 무효잖아. 무효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을 해제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효인데 어떻게 해지를 합니까? 2번도 맞는 거. 3번 실명법 시행 이후에 을이 갑에게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은 매수자금이다. 그쵸? 나중에 이제 요 갑의 돈을 가지고 을이 사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그래서 매수자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요. 4번 을은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을이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적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여기 신탁자가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이거 틀렸죠 지금? 사망 일반입니다 여기. 4번 틀린 거. 5번 수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처분해버리면 을이 이제 이렇게 제3자 정에게 또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정이 명의시탁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쵸?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대신 요 을은요, 횡령죄로 처벌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횡령죄 안 됩니다, 이거.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합니다. 횡령죄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또 맞습니다. 틀린 건 4번이죠. 16번에서 OX 하십시오. 이거죠. 기억번. 업무정지 처분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의 시효기간이 몇 년이요? 3년이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이 훌쩍 지났어.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영업정지 책임을 못 물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되었습니다. 법인이 해산되게 되면 절등치 사유가 됩니다. 사망해산.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는 사망해산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사유기간 3년이 안 붙어요. 돌아가셨거나 법인 해산이다. 법인 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등록 잘렸다고 해서 3년을 붙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3년 안 붙는 거예요. 따라서 3년 안 붙이지, 결격사유기간이 따로 생기진 않기 때문에 이 대표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시 자기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어요. 개인 사무실을.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7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지하셔야 되겠다. 자격 취소는요, 보고하고 통지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보고 통지는 언제까지 합니까? 자격 취소한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지하는 거 아니야. 며칠 이내에 하셔야 돼. 5일 이내죠? 7일 아니고 7일은 뭐예요? 자격 취소당한 공인중개사가 증 반납하는 기간이 7일이죠.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 보고나 통보는 5일 이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XX니까 정답이 1번.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여기 보니까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땅 이렇게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2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포함 이 말 나왔죠. 4, 7, 11 4 나오면 4, 7, 11 19명 이내가 아니라 7명 이상 그 다음에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거죠. 2번이 틀린 거죠.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은 법이 정한 사람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국장,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요? 국토부 1차관 이렇게 되죠. 4번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의 찬성? 출석 과반수. 그래서 출결.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5번 중간에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중간에 이제 보궐로 들어온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2년 되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2년으로 된다 그러면 틀려. 5번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다 맞는데 2번만 틀렸죠. 18번입니다.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이에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료 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 등록자입니다. 포상금이 걸려있는 건 일편 포상금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자체가 양부모죠. 양부모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시오. 그죠? 양도대요. 부정등록.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양부모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포상금이 걸려있는 게 요 경우인데 이때 포상금을 막상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국장이 포상금 주는 게 아니죠. 포상금 지급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급해요? 등록관청입니다. 1번은 국장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2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지급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그렇죠? 요게 맞는 거지. 2번이.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했을 때 2건 이렇게 나오면 뒤가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최초란 말이 와야 되죠.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 몰아준다. 2건 그러면 각각 신고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니까 2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최초. 균등이라고 나와서 X죠. 4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협회에 이럴 돈 없어요. 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일부를. 5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도 지급한다. 아닙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때는 검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 그러면 이때는 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무죄 판결은 어때요? 무죄 판결. 판사가 죄를 인정 안 해서 무죄 난 거죠. 그 전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났을 때는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그죠? 무죄 판결 났을 때는 포상금이 나오고, 무혐의 처분,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을 때는 포상금 못 받고, 그쵸? 무죄 판결 받으면 포상금 나오고, 이거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번 문제, 요거 하고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묶은 거. 예. 이런 거 어렵습니다. 19번. 기억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이것도 뭐냐면 뭐 거짓 광고나 아니면 허위 매물 광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만히 보면 중개상물이 있긴 있죠. 그런데 중개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물건이 있는데 의뢰를 받은 물건이 아니에요. 의뢰에 들어온 적이 없어. 이것도 역시 부당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과입니다. 니은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됐죠.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습니다. 이건 업무정지 사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 안 했다. 한 건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질 준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손님한테 설명하게 돼 있죠. 중개 완성됐을 때요. 의뢰인한테 설명하게 돼 있죠. 안 하면요. 백과죠, 이건. 이건 백과입니다. 니을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사무소를 갖다가 이전하고 10일 내 이전 신고 안 했다. 이전 신고 안 한 죄도 백과죠. 자, 마지막 거. 디귿번과 리을번은 좀 리을번은 좀 재고 쉬운 것 같고요. 리을번은, 디귿번은 좀 어려워요. 이것도 백과입니다. 디귿번도. 자, 미음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했다.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은 죄 뭐죠? 500과입니다. 이거 100과 아니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은 기억, 니은, 미음 세 가지를 고르셔야 돼. 기억번은 500과, 니은번은 업무정지, 미음번은 500과. 나머지 디귿과 리을은 100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